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잠시 500명대에서 좀 주춤하나 했는데요. 다시 700명대로 좀 올라갔습니다. 자, 교수님, 어제보다 한 180명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예, 이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말 효과가 있어서 일, 월, 화는 좀 줄고요. 그다음에 수, 목, 금, 토가 많아서 합치면은 한 600명대가 지금 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672명인데요. 예. 수도권에서만 452명, 부산, 울산, 경남에서 110명 해서 합치면은 83.6%예요. 네. 그런데다가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112명이 나와서 수도권 발생의 4분의 1 정도가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 이 숫자는 줄어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뭐 주중에는 한 500명, 600명, 또 주말에는 500명, 600명, 또 주중에는 좀 더 많은 숫자 700명.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600명 전후 정도가 되는 그렇군요.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변이주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인내하는 게 필요한 이런 상황일까요? 저는 지금 이 방역 통제가 완화되기까지 마지막 순간이 6월 말까지라고 봅니다.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면은 그 이후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만 해도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4월 달에 치명률을 보면은 0.5%까지 떨어졌어요. 이번 5월 달 초에는 조금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이 숫자가 줄어든다면은 즉 6월 말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고령층에서 나타난다면은 상황은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 이것이 마지막 터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환해지는 시기가 6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방역 통제 잘하고 우리가 모임 좀 자제하고 거리두기 잘하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완화될 수 있는 즉 독감 정도의 치명률까지 0.1% 이하까지만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역학조사도 좀 등한시해도 되는 상황, 환자 수는 많아져도 위험하지는 않은 상황이 분명히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마지막 터널까지 조금만 더 인내를 해달라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국에서는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이 지금 일주일 국내 확진자 평균 수를 보면 그 지난주 평균이 그 전주보다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내려간 이런 상황인데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인 것, 또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정도가 좀 긍정적인 반면에 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감염 수가 전혀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지역사회에서. 또 변이주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가 아직 다 모르고 있다는 것. 특히 경기 남부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변이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영국 변이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변이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환자 수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변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북에서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지금 코로나19가 된 이후로 제일 많이 교류를 한 그 지역이 캘리포니아일 겁니다. 캘리포니아 교민이 제일 많고 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2주간 자가격리를 다 감수하고서도 가는 데가 캘리포니아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류가 많아서 아마 캘리포니아 변이주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서 영국 변이주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 변이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변이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L452R이라는 변이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감염력을 더 높게 한다는 그런 증거들은 별로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변이주보다는 좀 전파력은 떨어지지만 일반 이 바이러스보다는 20% 정도는 감염력이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변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않고 또 이 변이의 특성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예방주사의
이 면역력을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이 상황에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된다면 위험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특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 변이주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를 잘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 변이주는 뭐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캘리포니아 변이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결국은 미국에를 제일 많이 간 상황이기 예.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우려되는데 지금 부산에서 울산 확진자를 접촉한 후에 감염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 우세종이 되는 것, 즉 영국 변이주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울산에서는 우세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간 것은 사실은 이 울산의 변이주라는 것도 부산서부터 시작한 상황은 있었거든요. 네. 맨 처음에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옮겨간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은 시간을 늦추는 것이죠. 예. 우세종이 되는 것을 늦추는 것인데 지금 질병청에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기술을 이전해 줬습니다. 즉 변이주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 하루 만에 찾아내서 수많은 집단 발생 중에서 샘플링을 많이 해서 어느 지역 발생에 변이주가 있는지 어떤 변이주인지를 확실하게 그것을 모니터링한 후에 격리를 빨리 하고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 예.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발생된 그 변이주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빨리 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은 40대, 50대에서도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특히 젊은 층들, 어린아이들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6월 말까지만이라도 이 변이주가 우세종이 되는 것을 막아야만 되는데 보통 한 두세 달이면은 전체적으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한 두 달 이전 2달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강릉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확진으로 좀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중점 관리 외국인 800명에 대해서 2주간 자가 격리 대신에 지금 강릉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흘에 한 번씩 모두 5차례 반복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죠. 예. 800명 전체를 이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도 어렵고 격리를 시키는 것도 어렵고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800명에 대한 관리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800명이 과연 다일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숨어 들어가 있는 불법 체류 신분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오지를 않고 만약에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을 가지도 않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은 타 지역에까지 전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좀 잘 나와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안심, 즉 강제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신뢰를 분명히 주어야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사실 지금 외국인 집단 시설들에서의 이 집단 감염들은 대부분 잘 수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릉의 경우도 한 2주일 동안 잘 하면은 수습은 가능할 것으로는 봅니다. 예. 정부가 그리고 선제적 진단 검사도 이제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이 선제적 진단 검사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위중증 환자 비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예. 많이 줄었고 또 집단 발생이 안 나오는 빨리 진단을 함으로 해서 확산이 안 되는 효과는 분명히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예. 이런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는 여러 집단들이 계속 접촉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 어려운 PCR 진단 검사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신속 검사 키트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증상이 나왔을 때에는 찾아낼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한다면은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하면서도 예. 대규모 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원을 다 PCR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면은 이 며칠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봅니다. 자, 어제부터인가요? 70세에서 74세 고령층 24만여 명의 이 백신 접종 그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되도록 많은 어르신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을 맞으실 경우 86.6%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지금 86.6%의 감염 예방 효과라는 거는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에서 효과가 이 정도라는 겁니까?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고 파이자인 경우에는 89.7% 정도 된다고 예.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네. 그럼 나머지 100%에서 나머지 13% 정도는 감염돼서 위험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요. 일단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병원에 갈 정도, 입원할 정도까지 중증으로 가지는 않는 거. 이것은 예. 거의 100% 예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영국의 뭐 대규모 데이터에서도 좀 나온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접종만이라도 맞게 되면은 이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상 증상이 나오는 비율도 상당히 적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의 사례도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꼭 맞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니까 0.1% 정도.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1차 접종만 해도 86.6%의 그 예방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가 늘 강조한 대로 백신을 예방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이득이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예. 일단 이분들이 60세 이상에서 감염이 될 경우에서는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크고 특히 80대 이상 정도 되면은 뭐 거의 20% 정도의 치사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고 위중증으로 간다든지 혹은 이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조 증상이 항상 다 예. 있기 때문에 그 진단만 바로 하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거의 뭐 부작용 없이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만 해도 200만 명 정도 접종을 받았는데 고령층에 있어서의 그 부작용 사례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꼭 접종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이 코로나19 속에 맞이한 두 번째 어버이날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중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비닐 칸막 사이에 두고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뭐 요양병원에 부모님들 모신 자녀들 심정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일단 언제쯤 되면은 대면 접촉을 할 수 있을까 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 조금씩 올라가면 앞으로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고령층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있고 75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이자 백신을 맞고 있는데 파이자 백신인 경우는 큰 문제 없습니다. 3주일 만에 2차 접종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12주, 석 달 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14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2차 접종을 받은 후에 2주 후 정도 되면은 본인은 어느 정도 면역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 실제 그 면회 오시는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면역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면 면회를 하는 것이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00%이 감염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저질환들이 깊으신 분들이라 감염되었을 경우에 그 혹시 모를 위험성이 있어서 대면 면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CDC에서의 그 권고들도 보면은 예. 일단은 한쪽이 완벽하게 면역이 되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대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겠죠. 좀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뭐 가능하면 밤호흡도 있고 예. 장갑 비닐 장갑 끼고 그러면서 이 대면 면회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예. 다음 달 정도부터는 아마 이 대면 면허가 점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좀 더 나아가서 이 면회를 오시는 분들도 1차례도 접종을 받게 되면 좀 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신규 확진자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런 전제하에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백신을 맞게 되면은 집단 면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발언은 11월 집단 면역까지 조금 더 가까워진 발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그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애매합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면은 이 집단 면역이 되는 순간에 좀 더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종식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지금의 이 효과라는 것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집단 발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6월 달이 지나게 되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다 면역을 하게 된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예. 것을 뜻하는 것이지 집단 면역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위중증 환자가 거의 안 나올 상황이 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젊은 층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6월달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이 변이주라는 것이 40대, 50대에서 위중증 환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6월까지 간다 할지라도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뭐 줄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적어도 이 7월 말 지나야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감 정도의 치사율 정도가 되는 순간 그것이 아마 11월 정도로 될 것으로 보여서 예. 6월까지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데 백신 수급도 전 세계적으로 좀 비상인 상황인데 백신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이후에 지금 이 공방이 치열한데 독일은 반대, 스위스도 반대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만약에 각 나라가 합의를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예, 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예, 예. 프랑스, 독일, 뭐 스위스 이런 데서 그 반대는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어떤 특허의 물질 특허일 경우에는 충분히 그 똑같은 물질을 제네릭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예, 만드는 방식만 잘하고 품질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 예방 백신이라는 것은 한 가지 특허가 아닙니다. 특히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질을 싸고 있는 그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는 그 전달 물질, 예. 또 여러 가지 공정들, 물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조를 하고 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냐는 이런 공정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재산권 안에 특허권 안에 써 있는 내용만 갖고서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똑같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 설비가 예. 지금까지의 백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공장에 설비를 했을 때 그 설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뭐 시간으로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리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제조원들에서 제대로 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예. 그것을 따라서 하면서 추측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들게 해줄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든가 원료 공급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연결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군요. 또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거기 그러니까요. 기술자가 직접 와서 예. 해줘야 되고 또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료 수출 자체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료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는 거 자체도 특허인데다가 그 물질도 그다지 공급이 되기가 예.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장들을 다 만들어서 생산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수요가 없어졌을 때 과연 그 다음에는 이것을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유전자 치료의 개념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암이라든지 다른 난치성 질병들을 이런 유전자 치료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이 큰 투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에서 이것을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단기간 안에 이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고 또 이것은 이 승인 기관들의 승인을 받은 것도 상황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제네릭이라는 이 복제 약품을 만들었을 때 복제 백신을 과연 어떻게 승인을 받을 것이냐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얼마나 될지가 알 수가 없어서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파이자나 예. 모더나에서 원래 만들었던 것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예.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식재산권 합의가 돼도 좀 산 넘고 산 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화이자, 모더나에서 쓰고 있는 메신저 RNA 방식에 대한 기술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술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글쎄요, 모든 이 백신 제조 기술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이 mRNA 백신만 하더라도 유전자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전달시키기 위해서 뭐 한 30년 전에도 이런 방식들을 쓰여 있었고 mRNA가 아닌 DNA 같은 것들을 이전시켜주면서 암을 치료하겠다 하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제조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조한 다음에 이 안전성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를 증명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이거 임상 3상까지 가면서 이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기술 수준만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네.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의 여러 단계들을 거치는데 너무나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투자가 됐을 때 나중에 이 수요가 없는 경우가 지금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실 세계에서 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해봤다는 그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7월입니다. 근데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천 명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안 괜찮다. 네. 일본 네. 전체가 지금 영국 변이주가 확산하고 있고요. 오사카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80만 명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데 뭐 네. 중환자실이 완전히 넘쳐서 사람들이 일반 병실에도 입원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에서의 지금 이 해결 방식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다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네.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일본에 입국할 이후에는 접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접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면역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파이저만 해도 적어도 3주 접종 후에 또 2주 정도의 면역을 얻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아마 올림픽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예상합니다. 그런데 또 올림픽만 바라보고 몇 년 동안 땀 흘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참 결정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백순정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